안녕하세요. 채널 제네시스 박 시청자 여러분. 자, 오늘 7월 31일, 7월 달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게 평소에는 잘 느끼지 못하는데, 오늘 가는 날이 우리 인생에서 마지막이다라는 걸 생각을 하면 갑자기 좀 슬퍼질 때가 있어요. 이 가는 시간을 붙잡고 싶을 때가 가끔 있지만 어쩔 수 없죠. 자, 오늘 7월 31일, 보통 월말에, 뭔가 이렇게 좀 있어요. 그래서 다들 잘 체크하시기 바라고요. 특히, 재산세 납부 기한 오늘까지니까 잘 체크하시고, 어제 제 블로그 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음, 이렇게 확인해봤는데, 감면이 아닌데, 감면이 됐다며, 세금 더 내라고. 아, 뭐 설마 그럴 일이 별로 없으니까 확인하세요 했는데 제가 걸려버렸네요. 예, 뭐 괜찮아요. 그 정도는 내줘야죠. 그리고 이제 뭐 각종 공과금 그런 거 밀리지 않게 잘 체크하시고 제네시스의 온라인 정규 과정도 오늘까지가 접수 마지막입니다. 잠깐 광고 한번 해드렸습니다. 자, 오케이. 자, 오늘 기사 보도록 할게요. 휴가들 많이 가셨죠? 예. 자, 양도세 중과 왜 한여름마다 아파트 값이 뛸까? 기사가 나쁘지 않았는데 마지막 부분에 광고가 나와서 제가 좀 공유 드리기가 좀 그래요. 그래서 그냥 필요하신 분들은 찾아서 보시고요. 그냥 정책 때문에 그렇다, 수급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유튜브 요즘에 제가 관심 갖고 있는 영역 중에 하나인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역시 기사 내용들 보니까 특히 뭐 하나로는 부족하다, 서브 채널 만들고 뭐 동물 학대에 진짜 족보까지 등장했다, 위험수위 넘었다, 도 넘어 산으로 가고 있다, 뭐 하루 1,000만 원 수익 이거 뭐냐,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동물들이 주인공, 유튜브 채널 뭐가 있나? 생각해보니까 애완동물, 반려견이나 반려묘, 이런 관련된 유튜브는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물론 있겠지만 제가 잘 모르는 거겠죠. 이쪽도 괜찮을 것 같아요, 향후 트렌드가. 오케이. 자, 이 중에서 어떤 거 볼 거냐면, 이거 볼게요. 인터넷 검색, 유튜브와 함께 자란 20대, 30대보다 개성 강한 신인류. 자, 이건데, 자, 기성세대와 차별되는 젊은 세대의 등장은 세대론의 단골 이슈이다. 조선일보 100년 포럼의 30대 위원들은 기성세대가 한 묶음처럼 청년층이라고 보는 20, 30대 내부에서도 세대 간 특성, 고민과 지향점이 상당히 다르다고 했다. 30대 입장에서는 지금의 20대가 또 다른 신인류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보통 20, 30대 비슷하게 봤는데 그 안에서도 또 나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대 간의 어떤 특징이나 특성들이 점점 더 세분화된다는 건데 마치 서울 수도권 시장이 2014년부터 15년부터 상승을 해서 지금 굉장히 양극화가 됐잖아요. 마치 좀 약간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1990년대 중반 이후에 태어난 Z세대는 1980년대생이 주를 이루는 밀레니얼 세대와 차별점이 많다. 그래서 어떻게 다르냐면 휴대전화와 인터넷 검색, 유튜브와 함께 검색 성장한 Z세대는 1990년대 중반에 태어난 사람들이래요. 기성세대와의 갈등 포인트가 또 다르다는 거죠. 이를테면 밀레니얼 세대는 직장에서 적정하게 눈치를 보는 거예요. 80년대생은. 그런데 Z세대는 상사에게 휴가 사용 자체를 알릴 필요도 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저도 직장 생활 때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처음엔 저도 좀 당황스러웠는데, 뭐 어떡해요. 그 사람들의 특성을 인정해야지, 뭐. 그러면서도 Z세대는 실패를 너무나 두려워하고, 맞아요. 제가 보니까 되게 쿨한 것 같은데, 또 되게 자기들 실패하는 거라든지, 그런 거 되게 두려워하고, 자율적 의사결정보다는 휴대전화 검색에 되게 크게 의존하고, 되게 또 인정받고 싶어 하는 그 니즈가 되게 크더라고요. 제가 이 친구들을 보니까. 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세대 차이가 점점 세분화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저희 애가 2014년생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라고 불러야 될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런 친구들은 막 지금 막 5살, 6살부터 되게 유튜브 같은 거 잘 보고 친숙하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들은 또 어떻게 또 대응을 해야 될지 그런 것도 좀 많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기사를 제가 보여드린 거는 점점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그런 차이를 좀 우리가 인정하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했고요. 이 차이를 인정하지 못하고
나 때는 말이야. 이런 거 있죠. 이거 하면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여기 네이버 경제엠도 제가 하나 보여줄 건데 이거 있죠. 이거. 저도 처음에 이거 처음에 뭔지 몰랐어요. 라떼는 말이야. 이게 뭐냐면 라떼는 말이야. 이거를 이제 저거를 이제 바로 대놓고 말할 수 없으니까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야. 어, 자, 오케이. 아무튼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직장인 카테고리로 넘어가서 되게 좀 좋은 글이 있는데, 자, 가르치는 선배, 배우는 선배, 누가 더 롱런할까? 직장인의 생존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야, 이거 제가 하는 직장과 결혼의 주요 컨텐츠예요. 이따 한번 보여드리기로 하고요. 직장인 첫인상이 무엇이 결정할까? 이거 제가 좀 인사 담당자로서 좀 몇 가지 드릴 말씀이 있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기사가 이렇게 하면 텍스트만 보여요, 이렇게. 그래서 되게 깔끔하게 보여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사파리에서 보여드리는데 이걸 했더니 이미지가 다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이거. 그래서 이미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부득이하게 광고가 좀 나오더라도 이렇게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직장 생활에서 첫인상을 결정하는 요인이 가장 첫 번째가 표정, 그리고 두 번째가 말투예요. 그리고 이제 밑에 얼굴 생김새, 패션, 목소리 이런 거 생각보다 여러분들 중요하다고 보시는데 15%, 13%, 8.7%밖에 안 돼요. 특히 첫 번째 표정이 되게 중요한데 어, 똑같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똑같은 일을 시키더라도 아니면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일단 웃는 친구들이 되게 예뻐 보여요. 되게 꼰대스럽다고요, 제 말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사원 대리라면 나중에 과장, 차장 돼보세요. 생각 바뀌어요. 그래서 또 아까처럼 그럴 거예요. 라떼는 말이야.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제가 장담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내가 부하 사원이든 위에 있는 고직급자에 있는 사람이든 상대방이 뭐 또 이제 다르겠죠. 상대방이 내 동료 아니면 밑에 부하 직원 아니면 내 상사일 때 이 상대방이 표정이 되게 웃는 표정이고 밝은 표정의 사람을 우리는 좋아해요. 그래서 표정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잘 신경 쓰셔야 되고요. 두 번째 이제 말투. 저는 이 말투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제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제가 사주와 명리학 이런 거에도 관심이 많다는 거. 자, 근데 제가 그걸 말씀드리려는 건 아니었고, 목소리 하나만으로도 사실 여기 이제 목소리가 저는 이 말투 안에 목소리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요, 여러분들의 말투 굉장히 예쁘게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했어요. 우리나라 속담에.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데, 왜 제가 이 데일리 뉴스에 이걸 강조를 하냐면, 이 직장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제가 면접관으로도 많이 들어가고 면접 진행을 하다 보면 정말 별거 아닌 첫인상에서 거의 그냥 갈려요, 면접이. 정말이에요. 정말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의 뭐 물론 조직이 크고 대기업일수록 좀 이걸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하고 구조적 면접이라고 해서 스트럭처드 인터뷰 뭐 이런 거 하는데 미안하지만 그거 컨설팅 하는 사람들이 그 팔려고 하는 거고 사람은요 굉장히 합리적인 동물이 아니라 되게 감정적이고 감성적인 동물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첫인상 마음에 들면요 그냥 특별한 실수 없으면 그냥 합격하는 거예요. 근데 그 첫인상을 결정하는 게 이 표정과 말투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굉장히 잘 아셔야지 이직, 그리고 첫 직장 구할 때 면접 보실 때 잘 되는 거고요. 그리고 회사에 들어가고 나서도 조직 생활을 유도리 있게 잘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해요. 어차피 조직 생활에서는 여러분들이 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의 가면이 필요하거든. 이 가면이라는 게 나쁜 의미의 가면이 아니라 내가 실제 제네시스가 있고요. 이 유튜브 할 때 제가 제네시스가 있고 직장 생활 할 때 제네시스가 또 있어요. 그게 어떤 남을 속이자는 게 아니라 상황에 맞게끔 TPO라는 것도 있잖아요. Time, Place, Occasion. 그래서 상황에 맞게끔 내가 행동해야 되는 게 다르다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거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면접에서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첫인상이 바뀌는 계기, 외적인 이미지와 다른 성격을 뭐 보여줄 때라는데 미안하지만 이 첫인상 잘 안 바뀌어요. 그래서 첫인상을 더 신경 쓰시는 게 더 중요하고요.
자, 직장에서 성공하려면 학벌이 중요하나 한 56%가 그렇다고 했는데 냉정하지만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좀 뭐 이 덕을 좀 본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어, 뭐 그래서 좀 그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약간 이것도 일종의 큰 의미에서는 첫인상을 결정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좀 안타깝지만 이럴 수 있다. 그리고 좋은 학벌이 주는 이점이 뭐냐면 높은 연봉 43%인데 그렇죠. 저는 이거보단 이거. 높은 서류 통과 비율. 제가 되게 이직을 상대적으로 좀 쉽게 했고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득을 본 것 같은데 여기에 물론 이걸 극복하는 처방법도 있으니까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공유 드릴게요. 자,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첫인상이라는 거, 사람이 이렇게 웃어야 돼. 자, 이거 좀 알아두시라는 의미에서 좀 했고요. 자, 오케이. 자, 이거 넘어가도록 하고요. 4차 산업 패스하고, 아, 맞다. 직장에서 제가 하나 더 할게요. 오늘은 좀, 어제는 세금이 좀 많았잖아요. 오늘은 좀 직장인 좀 많은데, 오늘은 이거 하나 더 볼 거예요. 가르치는 선배 대 배우는 선배. 누가 더 롱런 할 거냐. 자, 가르치는 선배가 있고요. 배우는 선배가 있대요. 딱 여러분들 그냥 느낌이 어때요? 어떤 선배가 더 편해요? 배우는 선배가 좀 편하죠? 네, 맞아요. 그게 정답인데 왜 그런지 한번 보자고요. 자, 오케이. 직장인이 주된 직장에서 퇴직하는 평균 나이가 49.1세다. 재취업에 성공하더라도 70%는 2년 안에 둔다. 자, 그래서 거의 이제 49세 요 정도 되면 우리가 이제 직장 생활 그만둔다는 건데, 자, 나이가 들고 경험이 쌓이면서 직장인은 두 가지 전략을 펼치기 시작한다. 보통 이제 과장 넘어가면서부터 간부급이 되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는 입증하는 전략, proving. 어, 뉴로 리더십 연구소의 용어를 빌려서 설명해 보면은 미국에 있는 연구소래요. 그래서 proving, 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야 하고 이제 증명하는 사람이고요. 또 하나는 improving, 개선하는 전략인 거죠. 그래서 이 입증하는 전략은 내가 직장 내에서 내가 남들보다 이게 더 나아 이런 거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직장 구도를 승진과 탈락, 즉 이기고 지는 프레임으로 보는 거죠. win, lose. 그리고 이제 개선하는 전략은 경쟁을 통해서 남을 이기는 것보다 자신이 속한 업계에서 전문가가 된다거나 하는 어떤 자기만의 목표 지점에 도달하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남들하고 같이 살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쟤를 이기지 않아도, 나랑 같이 살 수 있다. 난 어차피 파이를 크게 보니까. 그래서 굉장히 이 두 개가 이제 구별되는 거죠. 누가 더 좋은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입증하는 거를 고착형 마인드셋, fixed mindset. 그러니까 이 마인드셋이 그냥 정해져 있는 거고, 후자를 성장형 마인드셋이에요. growth mindset. 그래서, 어, 내가 더 성장하고 더 나아가려고 할 때는 뭔가를 계속해서 배워야 된다는 거죠. 자, 입증하려는 사람은 후배가 요청하지 않을 때에도 가르치려고 하죠. 아, 많이 익숙한 광경이죠. 라떼는 말이야. 그죠? 자, 그리고 개선하려는 사람은 후배가 요청할 때에는 적극적으로 가르쳐 주지만 평소에는 선배나 동료는 물론이고 후배에게도 배우려고 해요. 음, 약간 재수없지만 전 이랬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회사를 그만두니까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아, 재수없다. 어. 자, 입증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이 자기보다 모른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질문을 해요. 그래서 자네 이거 알아?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 하는 거죠. 개선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으로부터 배우기 위해서 겸손한 질문을 해요. 자, 이 프로젝트를 다시 하게 된다면 우리가 혹은 내가 어떤 점을 개선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 야, 솔직히 나도 이런 질문은 좀 많이 안 해봤던 것 같다. 대신에 이 프로젝트가 뭘 하려는 거지? 배경이 뭐지? 이런 거는 같이 질문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뭘 하는데 배경이라든가 목적 이런 거 납득이 안 되면 저도 보고서 잘 못 쓰거든요. 그래서 좀 안타깝긴 했는데 저도 현실적으로는 보고서를 나름 잘 썼거든요. 회사 다닐 때. 근데 뭐 예를 들어서 1번, 2번, 3번, 5번까지 쓴다면은 2번, 3번, 4번, 5번 기가 막히게 제가 다 썼어요. 근데 1번 배경, 취지 이거 항상 마지막에 썼어. 왜냐면 위에 상사분들이 저한테 시킬 때도 일단 해봐 그런 거네. 그런 경우 많아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예.
그걸 가지고 너무 뭐라고 할 필요는 없고요. 입증하려는 사람은 익숙한 분야에만 머물러요. 반면 개선하려는 사람은 새로운 분야에 대한 호기심을 가져요.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되게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구죠? 그 경영학의 대가 피터 드러커. 피터 드러커 다 아시죠? 근데 그분이 뭐 여러 가지 굉장히 유명한 말도 하고 지필 활동도 많이 했는데 되게 좋은 대학교의 교수직이라든가 연구직을 마다하고 자기 고향 근처에 있는 되게 허름한 상대적으로 좀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대학교를 가는데 왜 그 대학을 가서 했냐면은 본인이 4년에서 5년마다 주제를 바꿔서 가르칠 수가 있었대요. 공부를 할 수가 있었대요. 그래서 자기는 평생 동안 뭐 예를 들어서 내가 4, 5년 정도는 부동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고 한 4년하고 5년 정도 에서는 주식에 대해서 한번 해보고 계속해서 주제를 바꿔가면서 공부한 거예요. 평생 동안. 그러면서 가르치고 책을 쓰고 제가 원하는 삶이 약간 그런 삶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분인 그런 사람인데 이렇게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시는 게 저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도 결국 나중에는 직원을 쓰겠지만 영상을 이렇게 배우는 것도 다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 입증하려는 사람들은 자신이 쉬지 않고 일한다는 걸 보여주려 한다. 하지만 개선하려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휴식 시간을 최대한 활용한다. 때로는 멈춰서서 낯선 환경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멋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글을 누구를 생각하며 썼는지 고백하려고 한다. 30대 직장인이라는 거죠. 30대 직장인. 30대 직장인 잘 들어라 이거예요. 어, 지난 40대 중후반 직장인이 퇴직을 앞두고 갑자기 개선 전략을 하는 건 솔직히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난 하고 있어. 그래서 반면 30대 초중반에 자신이 입증하는 전략만을 써왔다는 것을 깨닫고 개선하는 전략을 취하고 싶다면은 이걸 바꾸는 게 훨씬 쉽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정말 저도 이 말을 해주고 싶네요. 제 후배 직장인 분들이 계시다면 그래서 제가 그 직장학 개론이라는 것도 얼마 전에 했는데 이걸 이제 조금 더 그 해가지고 더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 한번 우리 많이 좀 만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아요. 그래서 이거 글 좋으니까 한번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케이. 오늘은 부동산 세금 관련된 내용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어제 많이 해가지고 좀 겹치는 것도 있고, 그래서 4차 산업 패스하고 양도소득세 뭐 이렇게 다 봤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랑 좀 그렇게 특별하게 관심이 없는 건데, 아이고, 제가 이거 잘못 눌렀네요. 죄송합니다. 고가 상가주택 양도세 폭탄의 공실률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제 나왔던 엊그저께 계속 나왔던 내용에서 공실까지 있으니까 더 힘들겠구나. 그러니까 정말 이런 물건이 계속 나오겠네. 이참에 한번 잡아볼까? 하시는 분들은 잡는 것도 괜찮아요. 왜? 어차피 보유세는 월세에서 커버될 수 있고, 그러니까 월세가 무조건 잘 나오는 게 어떤 그 핵심 전제 조건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는 어차피 안 팔 거야. 그러면은 괜찮아요. 자, 억울한 피해자 만든 상가주택 세법 개정.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아요. 아까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왜 어떤 사람들이 억울한 피해자라고 이렇게 EDL에서 봤냐면은 이게 은퇴하신 분들. 그래서 은퇴해서 그냥 나는 월세 받고 그냥 이거 하나만 하고 이제 다 나머지 다 처분하고 퇴직금 여기다 집어넣었는데 이걸 이제 비과세 못 받게 해버렸다는 거죠. 왜냐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게 지금까지 주택 면적이 조금이라도 더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봐서 이렇게 비과세 혜택까지 받았다는 거는 꽤 많은 수십 년 동안 이렇게 해왔던 과세체계였단 말이죠. 법적 안정성에 있어서 조금 약간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일부 세무사님 같은 경우는 저번에 제가 소개해드린 안수남 세무사님 같은 경우도 이 부분에 있어서 뭐 형평성이 맞지 않다 아니면 좀 법적 안정성을 해냈다 이런 의견이고요. 또 제가 알고 있는 일부 세무사님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거 9억 초과 상가주택, 겸용주택만 적용하는 것도 형평성 어긋난다. 9억 이하짜리도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갑자기 이 말 들으니까 소름 끼치는 분들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충분히 생각하셔야 돼요. 저는 약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제, 우리 수강생, 세금 정규 수강생 중에 한 분이
강남에 되게 고가 아파트였는데 이거 제가 팔지 마라 그랬단 말이에요. 더 갈 거니까. 그리고 여러분들도 다 아는 굉장히 좋은 아파트예요. 그런데 팔았어요. 이유가 뭐냐면 남편이 팔고 상가주택 짓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경기도 수도권 나가서 이제 양도 거기서 이제 번 돈하고 뭐 보유하고 저축하고 계신 돈 해가지고 이제 한 9억 이하짜리로 한 7, 8억짜리로 하나 짓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하다 보면 이게 7, 8억이면 한 몇 년 지나면 9억 가지 않겠어요? 어, 그러면은 이게 또 이렇게 걸려버리는 거예요. 취득가가 아니라 양도가 기준이니까. 음, 자, 그래요. 아무튼 이건 상가주택은 계속해서 이슈가 좀 될 것 같아요. 예, 개정세법에서 제일 좀 도드라지는 거고. 자, 이거 하나 볼게요. 집코노미 TV에 있는 분양가 상한제, 전세가 급등, 그리고 전월세 상한제 도입 불가피하다. 이거 제가 되게 생각하는 되게 안 좋은 시나리오 중에 하나였는데, 뭐 이게 또 언론에서 나오기 시작하네요.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코노미 TV 한국경제죠. 저도 되게 잘 보고 있고, 관심 갖고 있어서 보는 주제 중에 하는데, 곽창석 대표님이세요. 아마 이분이 그 도시와 경제라는 거기 그 소장님이신데, 지난번에 예전에 그 이분하고 빠숑님하고 같이 이렇게 영광스럽게도 한 무대에 선 경험이 있어요. 닥터파트에서 주최한 거. 그래서 그때 강의 들었는데 되게 뭐 저는 뭐 좋았었어요. 빠숑님 강의도 물론 당연히 좋았고. 그래서 되게 한번 보시는 알아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소장님께서는 내년부터 서울 전월세가 폭등한다고 했는데 여기 이제 지코노미 조성근 부장님하고 이 곽창석 대표님하고 이제 서로 인터뷰하는 영상이에요. 그래서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는 전제하에 보면 분양가가 뚝 떨어질 거란 말이죠. 그러면 수요자들이 두 가지로 나뉠 것 같은데 가점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들의 행동을 달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인터뷰가. 요 이제 두 분이서 이야기하는 거죠. 당연히 가점이 낮은 사람들은 당첨될 확률이 더 떨어지는 거죠. 훨씬 더. 왜냐하면 경쟁률이 그만큼 더 치열해지니까. 그래서 이제 소장님 선에서는 경험적으로 보면 10명 중 한두 명만 당첨이 될 거다. 그래서 더 이것도 이제 양극화가 될 거다. 그래서 계속 지원해도 되냐? 물론 그렇다. 지원은 해야 되죠. 왜냐하면 지금 상태에서는 청약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어, 분양 물량이 더 안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게 당첨이 되면 좋은 거죠. 물론 이제 그 이하라면 그냥 포기해야 된다는 말씀도 하셨어요. 왜냐하면 가능성이 점점 더 희박해니까 제가 봐도 그래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투트랙 가야 돼요. 뭐 너무 뻔한 이야기이긴 한데 정말 가능성이 낮더라도 청약은 계속해서 두드려 봐야 되는 거고 그 와중에서 구축에도 도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기존 주택. 예, 그렇죠. 이렇게 가는 게 현실적인데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쭉 가는데 이제 곽 소장님 말씀은 내년 이후 전세 가격이 불안해질 여지가 있다. 왜 그러냐면 일가구 1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를 9억 원까지 비과세해주고 어, 공급이 이제 계속 부족하니까 그리고 결국에는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사서 그걸 이제 전세나 월세로 세를 내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뭐 재건축 투자도 단기적으로는 떨어진다고 봐야 되고 리모델링도 비슷하게 보고 그리고 말 그대로 이제 리모델링 사업이 좀 어렵다는 거고 자 오케이 그래서 이제 저도 이 말에 동감을 해요. 세월이 지나면 다 오르겠네요. 집이 부족하니까.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분양가 상한제는 다들 아시겠지만 뭐 간단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지금까지는 공공 부분에 대해서 분양가를 이렇게 상한선을 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이제 이번에 민간까지 둔다는 거죠.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건설사 그 시행하는 사람들이 그러면은 이제 더 앞으로 좀 사업성이 낮아지니까 지금 할 수 있는 분양은 최대한 빨리 하겠죠.
그렇게 해서 단기적으로는 좀 공급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음,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계속해서 돈이 안 되니까 가지고 있는 땅에 대해서 분양을 더 할까 안 할까? 안 할 가능성이 높죠. 굳이 어차피 내가 한 번 분양을 하는데 뭐하러 지금 해? 나중에 어차피 이거 풀릴 텐데. 이렇게 좀 버티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차피 돈을 벌어야 되니까 해야 된다? 글쎄, 건설사들이 다른 수익원들이 또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버틸 거예요. 물론 그거 못 버틴 애들은 해야 되겠지만. 자, 그렇게 되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 2, 3년 정도 더 지나고 나면 이제 점점 집이 더 부족해는 공급 부족 상태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집이 부족하니까 이게 이제 그렇게 되고 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자, 집을 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집을 구할까? 새 아파트 구할 거 아니에요. 새 아파트를 구하려고 하는데 지금 잠깐 쏟아지는 물량에 대해서 내가 가점 높은 사람들은 어떻게든 당첨이 될 거고 가점 낮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사는데 당첨이 안 돼. 근데 계속 이 새 아파트를 원하는 사람들은 구축에 좀 눈을 잘 안 돌린단 말이에요. 성향이. 그렇잖아요. 새 아파트 맨날 모델하우스 보고 눈 돌아갔는데 자, 그러면 성에 안 차는데 구축 아파트를 볼까요? 잘 안 보겠죠. 그리고 구축 아파트를 안 보는 대신에 어떻게 할까요? 일단 나는 새 아파트에 가야 되니까 전세를 가야 되겠죠. 월세는 돈이 아까우니까. 그러면 전세에 대해서 수요도, 선호도, 즉 수요가 계속 올라갈 거예요. 근데 전세 공급은 누가 해요? 국가에서 하나요? 아니죠. 민간에서 하잖아요. 정부에서 적폐 세력이라고 부르는 다주택자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다주택자들이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살 수 있어 없어요? 못 사잖아요. 그럼 공급 부족하고 수요는 올라가는데 전세 올라갈까 안 올라갈까? 올라가겠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뺄 수 있는 카드가 분양가 상한제를 하고 나서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필연적으로 전월세 상한제도 꺼낼 가능성이 높다. 이미 전월세 상한제를 꺼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주택임대 사업자 5%. 그래서 올해 시행령 개정을 했잖아요. 5%안 지키면은 과태료뿐만 아니라 세제 혜택도 안 주겠다. 그게 어떻게 보면 전월세 상한제 효과가 이미 나타나는 거고 이걸 이제 전월세 상한제까지 다 꺼낸다면은 이제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한 것뿐만 아니라 미등록한 것까지 이제 싹 다 내가 이제 전월세 상한제 효과가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전국에 제가 알기로 한 900만 채가 안 되는데 이미 이 중에서 143만 채가 지금 임대주택으로 등록이 됐단 말이에요. 지난 6월 기준으로. 그러면 이미 이 143만 채는 한 20%가 좀 안 되죠. 이 143만 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전월세 상한제 효과가 좀 들어간 거예요, 지금. 어차피 5% 이내니까. 나머지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임대차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해서 임대차 시장을 안정화시키고 매매 가격도 민간 분양가 상한제까지 해서 안정화시키면은 전체적으로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는 게 아니냐라는 게 정부의 생각인 것 같아요. 큰 그림이죠. 빅픽처죠. 이제 이해되시죠? 오케이. 그런데 전월세 상한제를 하면 저가주택의 전월세 가격이 오른다. 분양가 상한제부터 전월세 상한제까지 이어진다면 몇 년 후엔 주거여건이 불량한 주택의 임대료가 오히려 올라가는 주거복지 수준이 더 낮아지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이거를 조금 저는 소장님하고 표현이 좀 다른데 무슨 말이냐면 어, 예를 들어서 상태가 안 좋은 20평의 월세가 뭐 50만 원이고 상태가 좋은 30평이 월세가 100만 원이라고 하면 이 상태가 안 좋은 20평의 월세가 50만 원이 70만 원이 된다라고 지금 소장님은 말씀하신 건데 그것도 맞고 또 한편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이 상태가 안 좋은 20평은 50만 원에서 한 60만 원으로 조금만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30평 100만 원짜리 한 게 있죠? 이 30평 100만 원짜리 한 게 오히려 경쟁이 치열해져서 더 값이 올라가거나 아니면은 전월세 상한제로 100만 원에서 110만 원밖에 못 올리잖아요. 그러면 집주인들이 어떻게 할까요? 이 30평 월세에 대해서 이제 수리를 잘 안 할 거예요. 내가 수리를 인테리어를 왜 해? 어차피 나 110만 원밖에 못 받는데 내가 수리를 좀 하면 130만 원, 150만 원 월세를 받을 수가 있는데 어차피 내가 상한선이 110만 원이기 때문에 나 그냥 안 해. 이래버려요. 자, 그러면 안 하면은 원래 시장 상황에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자연스럽게 그런 상품은 뒤쳐져야 돼요. 그래서 탈락돼야 되는데 어차피 세입자들은 임차인들은 집이 그런 집밖에 없어.
그러면 내가 그냥 110만 원 내고 그냥 월세 들어가 살아야 되거든요. 내가 수리하더라도.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되면 임차 임대 서비스가 질이 낮아진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돈을 내고 내가 혼자 사는 싱글인데 똑같은 돈을 내고 내가 예를 들어서 역 근처에는 오피스텔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1억에 뭐 100만 원이라고 1억에 5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요. 1억에 50만 원이었을 때 기존에는 공급이 많았기 때문에 굉장히 쾌적한 어떤 서비스를 누릴 수가 있었는데 똑같은 1억에 50만 원 내고 이제는 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되게 오래된 집에 가야 되거나. 이해되시죠? 그런 식으로 갈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이 될 거고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거는 어, 분양가 상한제에서 끝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갈 수 있는 카드가 되게 많이 있고 지금 세법 개정 이번에 나온 게 생각보다 뭐 부동산 관련된 내용이 별로 없죠.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땐 더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까지 보셔야 된다. 어. 자, 오늘 방송을 보고 전월세나 자가를 알아보신 분들께 많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저도 특히 요 내용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좀 부동산 관련된 내용은 전체 4개 중에서 이렇게 하나를 받고, 죄송해요. 제가 하나 더 볼 거예요. 자, 네이버의 경제 M인데, 이 중에서 제가 라떼는 말이야 이거 볼 거 아니고요. 자,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러시 고려할 것 3가지 이 기사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지코노미네요. 지코노미 기사가 요즘 괜찮은 것 같아요. 안타까운 게 제가 이거 드래그가 안 돼요, 드래그가. 그래서 이제 좀 그게 안 되는데, 지금 주택담보대출이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이게 기준금리가 내려갔다고 해서 내려가는 거 아닙니다. 담보대출은요 코픽스라고 있어요. 이 코픽스는 이미 그 전부터 계속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얘가 지금 2% 초반까지 하락할 수 있어서 2억 대출 이자면 월 13만 원이 줄어드는 거죠. 그런데 이게 3년이 안 되면 중도상환 수수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요. LTV 한도 축소도 따져봐야 된다. 자, 그런데 9억 원 이하 주택 소유자라면은 안심대출 노려볼 만하다. 이 안심대출이 뭐냐면은 LTV 한도를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그래서 담보대출을 만약에 내가 한 3년 정도 써서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다. 또는 어차피 3년에 가까워지면은 이 중도상환 수수료가 월별로 이렇게 줄어들거든요. 이게 슬라이딩 방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초반이었을 때는 중도상환 수수료가 보통 1% 정도 되니까 3억이면 1%면 얼마예요? 300만 원이죠. 근데 이게 점점 매월 줄어서 뭐 3년 되기까지 한 5개월 남았다. 그러면은 한 몇십만 원 안 남은 걸로 되게 많이 줄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갈아타도 괜찮다는 거죠. 중도상환 수수료를 낸다고 하더라도.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해서 갈아타야 되는데 갈아탈 때 따져봐야 되는 게 당연히 이자하고 조건 알아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도상환 수수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제가 알아보셔야 되고요. 보세요.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가 국민은행이 2.27에서 3.77, 신한이 2.66에서 3.67. 와우. 그래서 신용등급이 높고 몇 가지 조건 맞춰주면은 최저금리 수준으로 대출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런데 내가 조건도 따져봤고 중도상환 수수료도 없는데 딱 하나 LTV 한도가 줄어들어 버렸네.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데가 작년 연말에 추가 지정된 수원시 팔달구 그리고 용인, 기흥, 수지 이런데 원래 비규제 지역이었는데 조정 대상 지역 돼버렸잖아요. 그러면 LTV가 70%인데 지금 60%죠. 자, 그런데 9억 원 이하 주택 소유자라면은 다음 달 말, 그러니까 8월 말이겠네요. 이때 출시되는 제2 안심 전환대출 이거 체크해놨다가 한번 물어보세요. 대출 상담사한테. 그래서 이때 이걸로 갈아타면은 종전 대출 규제 수준인 LTV 70%, 총 부채 상환 비율 60%를 적용해 주기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만약에 내가 대출 70%다 받았다. 그런데 나 이번에 또 갈아타면서 70%또 받고 싶다. 그러면 이거 쓰시면 되는 거죠. 괜찮죠? 그래서 이거 알아보시라고 제가 요거 하나 기사만 좀 소개시킬게요. 제가 좀 다 이렇게 하는 거면 좀 약간 시간이 오래 걸려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좀 알아봤어요. 총 기사를 5개나 알아봤네. 그래서 직장인 관련된 거 좀 3가지 알아봤고요. 그렇지만 단순 직장인이 아니라 여러분들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 좀 말씀드렸고, 꼰대스럽진 않았을까 좀 걱정돼요. 그리고 나머지 두 개는 분양가 상한제가 되면은 전월세 상한제까지 될 거기 때문에 내 집 마련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투트랙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당연히 새 아파트 청약 그리고 기존 구축 아파트. 그래서 청약은 뭐 청약 강의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니까 그쪽 가시고 구축 관련된 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네시스의 실거주 정주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담보대출 갈아타기 지금 너무 조건이 좋아요. 그래서 이거 자기 요건 보시고 갈아탈 수 있다면 갈아타시면 좋겠어요. 저는 다주택자라서 아마 안 될 거예요. 그렇지만 저도 한번 알아볼 거예요. 어, 자, 그래서 이렇게 알아봤고요. 자, 7월 마지막 날입니다. 그러니까 재산세 납부 혹시라도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오늘 잘 하시고 저처럼 재산세 추가 납부하시더라도 그래도 확인 꼭 하시는 게 좋으니까 확인 꼭 하시고 하시는 게 좋겠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가장 소중한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오늘 하루를 더 행복하게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자, 7월 31일 채널 제네시스 박 데일리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